내 머리채를 움켜쥔 그 여자의 손에는 자비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지하 세계를 호령하던 이름, 장태식. 내 이름 석자면 사람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었고 빌딩 수십 채가 들썩였습니다. 30년 세월 북성파를 이끌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등을 보인 적 없던 내가 지금 이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갯벌 진흙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온 얼굴에 뻘독이 오르고 두 팔조차 쓰지 못하는 나를 마흔 남짓해 보이는 저 여자가 사냥꾼이 먹잇감 확인하듯 내려다봅니다. 피 비린내 진동하는 이 어둠 속에서도 여자의 눈빛에는 공포 한 조각 없더군요. 그저 서늘하게 한마디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죽지 마. 당신 갈 길이 멀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살아남았다는 안도보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공포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나는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조직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믿었던 놈들이 일제히 총구를 돌렸습니다. 형님 아우하며 밥을 나누고 술을 마시던 그 손들이 내 등에 총알을 박아 넣은 겁니다. 어깨와 옆구리에 구멍이 난 채 3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죽을 힘을 다해 기어왔습니다. 배를 탔는지 헤엄을 쳤는지 기억조차 끊긴 채로 이 외딴 섬 묵도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천하의 장태식이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머리채가 잡혀 진흙바닥을 끌려가는 신세가 되다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를 배신한 놈들, 그리고 내 숨통을 쥐고 있는 이 여자. 이제부터 내가 겪어야 할 지옥이 과연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오늘 이야기가 기대된다, 재밌겠다 등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큰 행운을 찾아오게 해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1장. 묵도의 아침은 늘 그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먼저 오고 그 다음 파도 소리가 오고 마지막으로 해수의 발소리가 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엌에 불이 켜졌고 죽이 끓었고 냄비 뚜껑이 살짝 들려 김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그걸 보고 말하곤 했습니다. 해수 저 아가씨 팔자 참 기구해. 저 나이에 저렇게 사느냐고요. 해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웃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차가워 보였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 또 그게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 어지간한 일엔 당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노모의 이름은 귀순이었습니다. 올해 76이었고 치매 진단을 받은 지는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국에 소금을 2번 넣거나 방금 한 말을 다시 묻거나 밥 먹은 걸 잊고 또 밥 달라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귀순 할머니는 오늘이 몇 년도인지 몰랐고 자기 딸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해수가 어릴 때 잃은 아버지 이름을 할머니는 어떤 날은 하루에 10번도 더 불렀습니다. 여보, 밥 됐어? 오늘 비 온다더니 우산은 챙겼어? 해수는 그럴 때마다 대답했습니다. 네, 챙겼어요. 짧게, 그리고 조용하게.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가씨는 참 착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렇게 어머니 모시는 거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닐 겁니다. 해수는 정말로 어머니 밥상을 빠뜨린 적이 없었고 할머니가 밤에 깨서 울면 새벽이어도 일어나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다만 아무도 방 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문은 언제나 잠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물쇠였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한 번은 농으로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잠가두냐고 물었는데 혜수는 그냥 웃었습니다. 지저분해서요.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더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문 안쪽은 집 바깥과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 면이 통째로 종이로 덮여 있었습니다. 빼곡한 이름들, 그 이름들 사이를 잇는 화살표, 날짜와 장소와 짧은 메모들. 오랜 시간을 들여 쌓아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첫눈에 봐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윤곽이 잡혔습니다. 한 조직의 가계도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돈이 흘러간 길, 사람이 사라진 길, 명령이 내려간 길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크게 쓰인 이름 하나. 장태식. 그 이름 위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펜이 떨리지 않고 반듯하게 그어진 그 선은 아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분해된 총기 부품들이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칠이 꼼꼼했습니다. 쓸 일이 생겼을 때 단 한 번의 걸림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혜수는 보름에 한 번씩 그것들을 꺼내 닫고 다시 싸뒀습니다. 그 손이 이상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갯벌에서 굴을 따던 그 손이 총기 부품을 만질 때만큼은 전혀 다른 손이 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만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혜수가 이 섬에 온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혜수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 왔을 때 왼쪽 팔 안쪽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넓고 깊어서 한눈에 봐도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싶었는데 혜수는 그걸 긴 소매로 가렸습니다. 여름에도요. 귀순 할머니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혜수의 소매를 걷다가 그걸 보고 갑자기 울었습니다. 영문 모를 울음이었는데 혜수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오래된 거야. 그 말을 하는 혜수의 목소리가 딱 그 순간만큼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아침 죽이 다 끓었습니다. 혜수는 노모방에 밥상을 들고 들어가서 조용히 앞에 놓았습니다. 귀순 할머니는 오늘이 맑은 날인지 흐린 날인지도 모르는 눈으로 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너 눈이 참 슬프다, 우리 혜수. 혜수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 웃음으로요. 그냥 새벽에 잠을 못 자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죽을 떴습니다. 혜수는 방을 나와 마루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빛이 막 퍼지는 바다가요.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는 거울처럼 고요한 아침 바다였습니다. 혜수는 그 바다를 한참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표정으로 다 못 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하실 쪽으로 눈이 한 번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에 끌어올린 남자. 진흙투성이에 총상 2군데.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지혈은 됐습니다. 수액도 달았습니다. 깨어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태식은 지금 혜수의 집 지하에 있었고 혜수는 아직 밥상도 다 못 치웠습니다. 순서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 갯벌에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그게 혜수가 10년 동안 이 섬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는 것, 그리고 때가 오면 주저하지 않는 것. 이장. 이상한 건 배였습니다. 묵도에 들어오는 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육지에서 오는 여객선이 전부였고, 가끔 낚시꾼들이 소형 선박을 대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눈에 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낯선 배가 들어오면 마을 어귀가 먼저 압니다. 소문보다 눈이 빠른 곳이 섬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방파제 쪽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배가 두 척이었습니다. 크기가 제법 됐고 여객선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검은 선체에 창이 없었습니다. 어떤 배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6, 7, 8명. 죄다 젊은 남자들이었고 짐이 없었습니다. 관광객은 짐을 들고 오고 낚시꾼은 낚싯대를 들고 오는 법인데 이 사람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키가 컸습니다. 30 중반쯤 됐을까요?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가늘었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찡그린 것도 아닌 얼굴로 방파제를 올라서더니 마을 쪽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눈이었는데 찾는다기보다는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온 사람이 와서 제 예상대로구나 하는 눈이요. 부하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줄지어. 마을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혜수는 갯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무장화에 진흙이 잔뜩 묻었고 망태기 안에 굴이 절반쯤 찼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였는데 먼 쪽에서 묘한 기운이 왔습니다. 소란스럽다기보다는 조용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끊겼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혜수는 발을 멈췄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망태기를 내려놓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을 쪽으로 가지 않고 언덕 위로 올랐습니다. 바위 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이미 마을 한복판에 낯선 남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물 근처에 3명, 마을 회관 앞에 2명, 그리고 맨 앞에 키 큰 남자 하나. 혜수는 눈을 좁혔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가게도 속 얼굴이었습니다. 장태식 이름 아래 한 단계, 화살표 하나로 연결된 이름. 독사. 본명은 없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그렇게 불렸고 그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들어와서 독을 퍼뜨리고 사라진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혜수의 손이 망태기 끈을 쥐었다 놓았습니다. 독사는 마을 어른들을 해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확히는 불렀다기보다는 몰았습니다. 부하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고 나오지 않는 집은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해변으로 나왔을 때 독사는 그들 앞에 서서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장태식 어디 있어요?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투였습니다. 노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장태식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갯벌에서 건져온 남자라면 알았지만 이름은 몰랐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독사가 손짓을 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마을 우물 쪽으로 걸어가더니 들고 온 통을 기울였습니다. 기름이었습니다. 걸쭉하고 냄새가 독한 기름이
우물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노인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 섬에서 그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돗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은 섬에서 그 우물이 없으면 밥을 못 짓고 약을 못 먹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그 우물은 생존이었습니다. 다음엔 불을 켤 거예요. 독사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장태식 어디 있는지 아는 분,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르기도 했고, 알아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의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거나 그냥 땅을 봤습니다. 독사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명씩 얼굴을 봤습니다. 지나쳤습니다. 또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멈춘 곳이 귀순 할머니 앞이었습니다. 해수의 어머니. 오늘따라 혼자 나와 있었습니다. 해수가 갯벌 나간 사이에 마을 구경 나왔다가 이 상황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풀린 채 독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운 줄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뭐가 없네. 무섭지도 않은가 봐. 독사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올렸습니다. 뺨이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였는데 해변 전체가 그 소리 하나로 얼어붙었습니다. 귀순 할머니는 비틀거리다가 옆에 있던 노인 한 분 팔을 잡고 간신히 섰습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 보였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해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모를 만큼 작게 손가락 4개가 안으로 말렸다가 펴졌습니다. 주먹이 쥐어질 뻔했다가 풀린 겁니다. 참은 겁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갯벌 일 마치고 돌아오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잠금 해제되는 것 같은 오래 닫아두었던 문 하나가 안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해수는 그 눈으로 독사의 등을 봤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장태식이 의식을 차리지 않았고 독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전체 그림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해수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분노 때문에 순서를 흐트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뺨을 때린 손, 그 손만큼은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었습니다. 해수는 언덕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갯벌에서 잔뼈가 굵은 여자의 발이 소리 한 점 내지 않고 돌밭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독사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으러 온 사냥감이 이미 이 섬에 있다는 것도, 그 사냥감이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이미 누군가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3장. 지하실은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조개 껍데기와 흙 냄새,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이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공간이었고 천장이 낮아서 서면 머리가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해수가 직접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엔 두꺼운 담요가 깔려 있었고 벽엔 선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 수액팩 2개, 붕대, 소독약, 그리고 주사기 하나. 장태식이 거기서 깨어난 건 이틀 반 만이었습니다. 눈이 먼저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처음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왔습니다. 어깨가 찢어질 것 같았고 옆구리가 불로 지지는 것처럼 타들어왔습니다. 죽으면 아프지 않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픈 걸 보면 살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양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고
끈이 단단했습니다. 장태식은 눈이 차차 어둠에 익으면서 천장을 받고 벽을 받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어딘가의 지하였습니다. 시멘트 벽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소리를 줄이려고 의식한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빛이었는데 장태식은 눈이 부셔서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40 초반쯤 된 여자가 계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장태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될 걸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그냥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장태식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반 쪽으로 걸어가서 수액팩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다 됐으면 갈아줄 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 팩을 꺼내 교체하고 주사 바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의사처럼 능숙한 손이었습니다. 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러면 안 돼. 장태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넣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넘게 굶었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 온 그 위압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장태식을 봤습니다. 그 눈과 마주쳤을 때 장태식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낯설지 않은 느낌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 어디선가 알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감정인지 떠올리려는 순간 장태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저 눈을 알았습니다. 서설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아.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잃은 딸이었습니다. 조직이 한창 피 튀기던 시절 라이벌 패가 보낸 협박이었는지 아니면 사고였는지도 끝내 밝혀지지 않은 화재 사건에서 죽은 딸이었습니다. 장태식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사흘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지금 이 지하실 안에 있었습니다. 설아야, 너 살아있었어? 장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남자가 우는 걸 본 사람이 평생 몇 명이나 됐을까요? 굵고 거친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가는데 묶인 손도 풀려는 시도도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이 어디선가 터진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울음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장태식이 한참 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여자는 처음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죽인 애 언니야. 7글자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지하실 시멘트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장태식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아가 아니었습니다. 설아의 눈을 닮았지만 설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눈이 왜 그렇게 닮은 건지, 언니라고 했으니 혈육이라는 말인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려 했지만 생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인 애가 누군지나 기억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이미 감정이 끝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생각해서 이제 그 감정이 닳아 없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재개발 구역 방화 사건.
기억해요? 장태식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척 살았지만 기억했습니다. 인천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재개발을 막으려는 주민들 때문에 일이 틀어지자 당시 조직이 밤에 불을 질렀습니다. 장태식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었지만 묵인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를 게 없다는 걸 그도 알았습니다. 그 불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2명. 그 숫자를 이 여자는 어떻게 알고 얼마나 오래 가지고 살았을까요? 나는. 장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였는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뛰는 소리가 마루 위에서 났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장태식과 눈을 마주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위를 보는 그 눈에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독사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혜수의 집을 찾은 겁니다. 마을에서 집집이 뒤지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빨랐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열작정으로 온 소리였습니다. 혜수는 손전등을 껐습니다. 지하실이 완전한 어둠이 됐습니다. 장태식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수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는데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 어둠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눈을 감고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태식이 어둠 속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야, 거기 있어? 날 여기 두고 가면 안 돼. 저 녀석들이 나를 찾고 있다고. 야, 쉬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장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멈추는 게요. 이 여자가 무서운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이 집을 다 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루를 가로질러 부엌을 지나 그리고 멈췄습니다. 지하실 문 앞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잡이를 건드렸습니다. 1번, 2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잠긴 문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쾅쾅 하고 발로 차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수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문은 3번을 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사장. 문이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3번을 찾는데도 버텼습니다. 혜수가 이 지하실 문을 만들 때 쓴 경첩이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쪽에서 걸어두는 빗장도 2개였고 나무 두께도 2배로 덧댔습니다. 혜수는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 문만큼은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문이 버텨줘야 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발차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마루를 가로지르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혜수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장태식이 어둠 속에서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갔어? 모릅니다. 모르면 확인을 해야지. 확인하다 걸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태식은 입을 다물었고 혜수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5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5분은 깁니다.
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들리고 숨소리가 서로에게 들리고 심장 박동이 느껴질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5분 동안 해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은 채 위에서 나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손전등을 켰습니다. 해수는 빗장을 풀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고 창문 틈으로 바깥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독사 일행이 다른 집을 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수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에 붙어서 아래쪽 마을 방향을 봤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까 해변에 끌려 나왔던 노인들이 이번엔 마을 회관 마당으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독사가 가운데 서 있었고 그 앞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젊은 남자, 25살 민혁이었습니다. 혼자 남아 할아버지를 돌보는 청년이었고 갯벌 일도 거들고 무거운 짐도 날라주는 이 마을이 버티는데 팔다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민혁이 두 손이 묶인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낚싯줄이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두꺼운 낚싯줄을 천천히 감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손목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감길수록 줄이 살을 파고 들었습니다. 민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버티는 게 여기서도 보였습니다. 손목이 벌써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줄을 한 번 더 감으면서 말했습니다. 손목 하나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야. 고기 잡는 법 잊어버리게 해줄까? 웃음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안내였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말투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는 사람은 아직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조용한 사람은 정말로 할 사람입니다. 노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나가려다 부하 하나가 어깨를 막았습니다. 귀순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까 뺨을 맞아서인지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무서워서인지 할머니는 옆 사람 소매를 잡고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매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해수는 창문에서 눈을 뗐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길게, 천천히, 코로 들이켜서 입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호흡 하나에 무언가를 같이 내보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붙잡아왔던 것들이요. 이성이라고 불러도 좋고, 계획이라고 불러도 좋고,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목소리라고 불러도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해수는 방으로 갔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였는데 이 방에서도 부딪히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알 만큼 익숙한 동선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천에 쌓인 것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갯벌에서 굴을 따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조각조각 분리된 부품들이 해수의 손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딸깍, 딸깍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10년이었습니다. 이 섬에 온 뒤로는 한 번도 꺼내서 쓴 적이 없었습니다. 닦고 기름칠하고 다시 싸두기만 했습니다. 쓸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두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민혁의 손목에 감긴 낚싯줄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뺨을 때린 손이 있었습니다. 우물에 기름을 부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계획이나 이성이나 아직은 아니라는 목소리들을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해수는 준비된 것들을 몸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장태식이 해수를 봤습니다. 해수의 손에 들린 것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조직 생활을 한 남자였습니다. 저게 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야, 잠깐만. 나한테 쓸 거야? 해수는 장태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 쓸 거면 진작 썼어요.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태식은 그 말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수가 계단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장태식을 봤습니다. 딱 한 번, 짧게요. 밖에 당신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을 청년 손목에 낚싯줄을 감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뺨도 쳤고요. 장태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서운 건지 안도한 건지 아니면 이 여자가 자신을 위해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건지 구분이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나서는 거야? 당신이 왜? 해수가 계단에 발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사냥감이니까요. 짧았습니다. 그 말의 무게는 짧은 것에 비해 무거웠습니다. 장태식은 그 말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여자에게 자신은 구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사냥감이라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총상 2방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해수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마을 회관 앞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 독사와 부하들과 무릎 꿇은 민혁과 모여있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독사는 여전히 낚싯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직 민혁의 손목에서 풀지 않은 채였습니다. 해수는 마을 회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부하들 중 하나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는 해수를 봤습니다. 야, 거기 뭐야? 소리가 났습니다. 독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달랐습니다. 갯벌에서 돌아오던 여자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낮게 유지됐고 팔이 몸 가까이 붙었으며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어둠에서 빛 쪽으로 나오는데도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앞을 막았습니다. 다음 순간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부하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비명이 나오려는 찰나 목이 눌렸습니다.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1초를 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부하가 뭐가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해수는 이미 2번째 사람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노인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혁이 눈을 들어 해수를 봤습니다. 독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놀랐다기보다는 흥미롭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이런 여자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눈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어, 이 아줌마가. 독사가 낚싯줄을 손에 감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민혁 손목에서 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줄 끝을 쥔 채 해수를 봤습니다. 해수는 멈췄습니다. 독사와 3걸음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에서 2 사람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독사의 눈에는 여전히 흥미가 있었고 해수의 눈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무기가 어디 있는지, 부하가 몇 명 남았는지, 민혁을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동시에 보는 눈이었습니다. 장태식 찾고 있죠? 해수가 말했습니다. 독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알면 말해.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저 청년 손목에서 그거 먼저 풀어요. 독사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순서가 틀렸어. 장태식 어딨는지
먼저 말해야 이 손목을 풀어주지. 모르는 거야, 순서를. 해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왼쪽 소매를 걷었습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걷어 올렸습니다. 가로등 빛 아래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오래되고 넓고 깊은 흉터였습니다. 독사의 눈이 그 흉터 위에서 멈췄습니다. 짧게 멈췄습니다. 뭔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연결되려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수가 말했습니다. 15년 전 불 기억해요? 인천 재개발 구역. 독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불 당신 아버지가 지른 거 알고 있어요. 그 불에서 내 동생이 죽었고요.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기다렸어요. 어디선가 바람이 왔습니다. 가로등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섰습니다. 독사의 눈에서 흥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알아야 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온 눈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어? 해수가 말했습니다. 장태식이 당신 아버지잖아요.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탄식이었습니다. 독사의 얼굴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5장. 침묵이 먼저 깔렸습니다. 독사의 얼굴이 굳은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숨을 죽였고 민혁은 손목에 감긴 낚싯줄도 잊은 채 독사를 봤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그 정적 위에 노란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그 빛 안에서 독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웃었습니다. 소리가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차갑고 소리 없는 그것과 달리 이번엔 진짜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우습다는 웃음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터진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독사가 그 단어를 입에서 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언어를 다시 꺼내보는 것처럼요. 그 단어를 이 섬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 해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디로 튈지를 가늠하면서 세 걸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디 있어, 그 양반? 독사가 물었습니다. 아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아까는 장태식을 찾는 목소리였고, 지금은 오래된 무언가를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차이가 미묘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말해주면 이 줄 풀어줄게. 해수가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요. 독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잖아. 함정이었으면 벌써 뒤에서 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독사는 잠깐 해수를 봤습니다. 이 여자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낚싯줄을 풀었습니다. 민혁의 손목에서 천천히 감긴 걸 되감듯이 풀어냈습니다. 민혁이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붉게 파인 자국이 손목을 한 바퀴 돌아 있었습니다. 독사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노인들을 마을회관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신호였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거였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치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느린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귀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해수 쪽을 한번 봤습니다. 알아보는 눈이었는지 그냥 멍한 눈이었는지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수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는 건 해수가 먼저였습니다. 그 뒤로 독사 그리고 부하 둘이 따랐습니다.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는 폭이었고 천장이 낮아서 독사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해수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장태식이 눈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해수를 봤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눈이 빛에 익으면서 윤곽이 잡혔습니다. 키 큰 남자, 가늘고 날카로운 눈, 그리고 장태식의 숨이 한 번 끊겼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거울로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윤곽이 같았습니다. 눈이 같았습니다. 입끝이 내려가는 방식까지 같았습니다. 장태식은 그걸 보면서 자신이 지금 무얼 보고 있는지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은 것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독사가 계단 마지막 칸에 서서 장태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 상상했을 텐데 막상 마주하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장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최 여사 아들이냐? 독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 여사. 장태식이 조직이 막 자리를 잡던 시절 잠깐 곁에 두었다가 버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태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장태식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버린 겁니다. 알면서 버린 겁니다. 기억은 하는구나. 독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기억하는데 안 찾아온 거야? 아니면 기억이 안 나서 못 찾아온 거야? 장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죽을 때도 안 왔어. 내가 시궁창 같은 데서 살 때도 소식 한 번 없었어. 근데 이제 와서 기억은 한다고. 독사가 한 발 내려섰습니다. 장태식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장태식은 묶인 손을 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독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적 있어? 한 번이라도? 그 말이 지하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혜수는 계단 옆에 서서 그 둘을 봤습니다. 이 장면을 언젠가 보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계획 안에 이 장면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혜수의 눈에는 무언가 읽히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태식이 말했습니다. 뭘 원하는 거냐? 독사가 몸을 낮췄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장태식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 자세가 이상하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은 아들처럼 보이기도 했고 먹잇감 앞에 앉은 포식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뭘 원하긴.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 조직은 이미 빼앗아갔잖냐. 조직이 전부가 아니잖아. 장태식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밀수 루트. 독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알고 있는 루트. 조직 장부에도 없는 것들. 30년 동안 당신 머릿속에만 있는 거. 그거 내놓으면 끝이야. 장태식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넌 뭐가 되는데. 당신 아들. 짧았습니다. 그 말이 또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 지하실 안에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장태식은 한참 독사를 봤습니다. 못 줘. 독사가 일어섰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 못 준다고. 독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숨인지 실소인지 모를 숨이었습니다. 부하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가 말했습니다. 잠깐요. 독사가 혜수를 봤습니다. 거래 하나 하죠. 혜수가 장태식을 봤습니다. 그 다음 독사를 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받아낼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섬 사람들 손 안 댄다. 오늘 밤 안에 떠난다. 그리고 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장태식은 내 거예요. 지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사가 해수를 봤습니다.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 왜 그게 조건인지를 따지는 눈이었습니다.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15년 전 불, 죽은 동생, 화상 흉터, 그리고 이 지하실, 수액팩, 총기. 연결이 됐을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가요. 독사가 말했습니다. 장태식을 어떻게 할 건데? 해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독사가 천장을 한번 봤다가 내렸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장태식이 말했습니다. 해수야. 갑자기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해수가 굳었습니다. 장태식을 봤습니다. 장태식은 해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눈이었습니다. 치매가 아직 완전히 덮치지 않은 틈 사이로 오래된 기억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눈이었습니다. 설아 언니 이름이 해수였잖아. 해수의 호흡이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 그 방화 사건, 재개발 구역, 거기 살던 애들, 설아라는 이름 기억한다고 했잖냐. 장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언니가 너냐? 지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독사도 말을 멈춘 채 해수를 봤습니다. 해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됐는지 모릅니다. 15년 동안 이 남자 앞에서 이 말을 들을 순간을 상상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아파서 이젠 그 자리가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해수가 말했습니다. 기억하는군요. 기억한다. 그러면 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해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그 짧은 대화를 보면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이 여자와 장태식 사이에 있는 것이 단순한 복수 이상이라는 걸 이 지하실 안의 공기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말했습니다. 거래 받아들이지. 해수가 독사를 봤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더야. 해수가 기다렸습니다. 장태식한테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 오늘 밤 안에. 새벽이 되기 전에 그게 내 손에 없으면. 독사가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 노인들 중 한 명씩. 해수의 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독사는 그 눈을 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은 충분해. 장태식, 당신도 들었지? 아들한테 뭔가 남겨줄 생각 있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장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묶인 손을 한번 당겨봤습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하실 안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냥감으로 살려둔 여자, 자신의 피를 나눠 갖고 태어난 남자,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30년의 죗값이 한꺼번에 청구되고 있는 자신이요. 인생이 이렇게 좁은 지하실에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장태식의 눈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6장.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묵도의 밤은 원래도 깊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마을회관 안에 갇힌 노인들은 잠을 자지 않았고 문 앞에 선 부하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섬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변함없이 들어왔는데 그 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밤에 파도가 저렇게 계속 치고 있다는 게요. 해수는 지하실과 지상 사이를 오갔습니다. 장태식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원하는 밀수 루트, 그것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버티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묶인 채로 천장을 보면서 자신만 아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눈이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치매가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인지. 해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멈췄습니다.
저 남자가 기억을 잃어간다는 게 혜수에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혜수 자신도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아닐 때였습니다. 독사는 1층 부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혜수의 집이었는데 주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끓여 마시면서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이라는 조건, 그걸 자신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독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도 말 안 해? 혜수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설득 중이에요. 설득. 독사가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비웃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거 알지? 알아요. 혜수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장태식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장태식 앞에 앉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까지예요. 그 안에 독사가 원하는 걸 넘기지 않으면 노인들 중 한 명씩 다친다고 했어요. 장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줘버리면 저놈한테 내가 필요 없어져.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게 있었습니다. 장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정보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명줄이라는 거요. 그걸 내놓는 순간 독사에게 자신은 그냥 처리해야 할 존재가 된다는 거요. 30년 조직 생활이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패를 다 보여준 사람은 다음 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혜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버텨요. 장태식이 그제야 혜수를 봤습니다. 뭐, 어차피 독사한테 줘봐야 당신 끝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버텨요. 대신 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노인들은 내가 지킨다. 장태식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위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섬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혜수에게 노인들은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저 안에 몇 명이나 돼? 7. 칼 들었어. 알아요. 장태식이 혜수를 오래 봤습니다. 이 여자가 두렵지 않은지 아니면 두려운 걸 숨기는 건지 그 눈에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결정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끝난 사람이 갖는 조용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는 거야, 이기는 거야. 혜수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문제는 귀순 할머니였습니다. 혜수가 마을회관 쪽을 살피려고 담 뒤에서 위치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마을회관 문이 열렸습니다. 부하 하나가 무언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니, 누군가를요. 귀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발로 걷고 있었는데 끌려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부하가 할머니 팔을 잡고 혜수의 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혜수는 담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몸이 굳었습니다. 부엌 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분이 혜수 시어머니 맞지? 부하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독사가 말했습니다. 데려와. 안으로. 혜수는 담에 등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빠른 게 느껴졌는데 얼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순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독사가 패를 바꾼 겁니다. 장태식으로 혜수를 압박하고 노인들로 장태식을 압박하는 것이 원래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혜수의 어머니를 끌어들였습니다. 혜수가 자신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눈치챘거나 아니면
그냥 패를 더 쥐고 싶었거나 어느 쪽이든 독사는 영리했습니다. 해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치매가 온 어머니,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어머니였습니다. 무서운 줄도 모르는 눈으로 부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어머니가요. 그 이미지 하나가 해수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 단단하게 눌러두었던 자리를요.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수는 15년 동안 이 원칙 하나로 버텼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 실수가 나고 실수가 나는 순간 죽는다고요. 그 원칙이 지금도 유효했습니다. 집안을 봐야 했습니다. 해수는 담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부엌 창문 옆까지 가서 벽에 붙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세요? 귀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해수 밥 줬어? 우리 애 밥은 먹었어? 독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치매 노인 특유의 맥락 없는 말이 독사를 잠깐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해수? 해수 갯벌 같지. 새벽에 나갔어. 오면 밥 줘야 하는데. 독사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오면 밥 줘야죠. 근데 할머니, 딸한테 전할 말 있어요. 밀수 루트, 그게 뭔지 알지? 그걸 가져오면 할머니 집에 편하게 모셔다 드린다고. 귀순 할머니는 아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밀수 루트가 뭔지, 왜 낯선 남자가 자기 집 부엌에 앉아서 그런 말을 하는지요. 할머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배고프다. 밥 줘.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독사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옆에 붙어 있어. 해수가 오면 이분 먼저 보여줘. 발소리가 이동했습니다. 독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고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겁니다. 직접 장태식을 압박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수는 창문 아래서 몸을 낮췄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라면 독사 일행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태식을 처리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안에 있었고 독사가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으며 새벽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집 뒤편으로 돌았습니다. 뒤쪽 창고가 있었습니다. 해수가 만들어둔 또 하나의 공간이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움직였습니다. 선반 위쪽 헝겊에 쌓인 것을 꺼냈습니다. 작살총이었습니다. 갯벌 어부들이 쓰는 것과 모양은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개조된 것이었습니다. 사거리가 길었고 탄성이 강했습니다. 해수는 그것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낮고 정확하게 났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달을 덮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아까보다 높아졌습니다. 폭풍이 오는 것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묵도의 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수는 그 어둠 속에 서서 집을 봤습니다. 부엌 창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독사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장태식이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집 안팎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는 집 밖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작살총을 쥔 채로 들어가야 할 문을 보면서요. 그때 지하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장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굵었는데 뭔가를 저항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낮고 더 차가웠습니다. 두 소리가 엉키다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해수는 걸음을 뗐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엌 쪽이 아니었습니다. 집 뒤편에 해수만 아는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을 고칠 때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요.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해수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쪽 불빛이 복도 끝에서 새어 들어왔습니다. 부하 하나가 부엌에 앉아서 귀순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해수는 그 등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움직이기 직전에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귀순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나 화장실 가야 해요. 부하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야 한다고. 빨리요. 부하가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 발소리가 복도 쪽으로 향하는 소리. 해수는 벽에 붙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쪽으로 몸을 밀착했습니다. 부하가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를 이끌면서요. 해수와 한 발 거리였습니다. 지나쳤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해수는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문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독사가 손전등을 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끊기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장태식을 설득하는 건지 협박하는 건지 말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수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 집 안에서 이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해수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10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해수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묻지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실 안 독사가 장태식의 목에 칼을 대고 있었습니다. 짧은 날의 칼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장태식은 눈을 뜬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해수를 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았다는 눈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좋네. 독사가 말했습니다. 마침 결론 낼 참이었어. 해수는 작살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독사를 겨냥한 채였습니다. 독사는 장태식 목에서 칼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지하실 안에서 삼각형을 이루었습니다. 장태식이 눈을 들어 해수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전하려는 눈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 칼이 닿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눈에 아까와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이 무언가를 놓으려는 순간의 눈이었습니다. 독사가 말했습니다. 해수 씨, 선택해요. 지금 당장. 지하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셋의 숨소리가 같은 공기를 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폭풍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해수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한 박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7장. 한 박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박자 안에서 해수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독사를 봤습니다. 칼을 봤습니다. 장태식의 목을 봤습니다. 그 다음 지하실 천장을 봤습니다. 낮은 천장, 좁은 공간, 세 사람 사이의 거리, 독사의 오른손과 칼날 각도까지를 아마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작살총을 내렸습니다. 독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해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줄게요. 대신 조건대로 해요. 섬 사람들 건드리지 않고 오늘 밤 안에 떠나는 거. 장태식은 내가 처리해요. 독사가 해수를 봤습니다. 짧게 봤습니다.
믿어도 되는지를 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기로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칼을 걷었습니다. 장태식의 어깨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해수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장태식에게 말했습니다. 낮게, 독사가 들을 수 없을 만큼 낮게요. 말해요. 지금이에요. 장태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지하실이 조용했습니다. 위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이 더 가까워진 소리였습니다. 장태식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패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밀수 루트가 나왔습니다. 항구 이름, 중간 거점, 연락책 이름, 암호. 줄줄이 나왔습니다. 독사는 부하를 불러받아 적게 했습니다. 장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열린 입이 오래 닫혀있던 것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듣고 있는 해수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독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아버지. 장태식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냐. 독사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해수를 한번 봤습니다. 새벽 전에 뜰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독사가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루를 가로지르고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부하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회관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들이 나오는 소리가 났고 독사 일행의 발소리가 방파제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지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수와 장태식 둘만 남았습니다. 해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떠났습니다.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노인들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아니, 계획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태식이 해수를 봤습니다. 이제 뭐야? 나 죽이는 거야? 해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거면 진작 죽였겠지. 왜 살려뒀어? 진짜 이유가 뭐야? 그 질문은 이 지하실이 생긴 날부터 언젠가 나올 질문이었습니다. 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도 했습니다. 대답도 정해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질문이 나오자 준비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기억을 잃어가잖아요. 장태식이 눈을 좁혔습니다. 치매. 알죠? 조금씩 사라지는 거. 오늘 내 이름 기억했어요. 설아 기억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엔 어떨지 몰라요. 석 달 뒤엔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해수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 이름이 사라지기 전에 당신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동안에 내가 여기 있어야 해요. 당신이 그 얼굴을 기억하는 동안에. 장태식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살려둔 이유였습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장태식이 치매로 모든 걸 잊어가는 그 과정에서 죽은 동생의 이름과 얼굴만큼은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억을 잃어갈 때마다 들이미는 겁니다. 이 얼굴이요. 이 이름이요. 당신이 죽이네요. 그게 해수가 설계한 심판이었습니다. 칼보다 깊고 총보다 오래 가는 것이었습니다. 장태식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건물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주저앉는 것처럼 그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해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소리였는데 이상했습니다. 독사 일행이 방파제로 간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집 뒤편이었습니다. 창고 쪽이었습니다.
해수는 즉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사의 부하 둘이었습니다. 독사와 함께 떠나지 않은 두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창고 쪽을 뒤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이 해수가 뒷문을 열자마자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0.5초였습니다. 해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을 연 기세 그대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상대가 반응하기 전에 거리를 좁혔고 팔꿈치가 턱을 향했습니다. 짧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쪽에 있던 남자가 뒤를 돌았습니다.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빛이 해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남자가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해수가 세 걸음 만에 붙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소리가 나오기 전에 목이 눌렸고 등이 창고 벽에 밀렸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빛이 허공을 비췄습니다. 남자가 버둥거렸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해수는 두 사람을 창고 안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모든 게 2분이 안 됐습니다. 숨이 약간 올랐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창고 문을 등지고 서서 마을 쪽을 봤습니다. 방파제 쪽에서 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사가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다가 멈췄습니다. 방파제를 완전히 벗어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갯벌 쪽이었습니다. 독사가 방파제를 떠나는 척하고 배를 돌린 겁니다. 갯벌 건너편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모래톱 쪽으로 우회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상륙하면 마을 뒤쪽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해수의 집 뒤편이었습니다. 창고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창고 쪽에 남겨둔 부하 둘이 미끼였습니다. 해수를 뒤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고 해수가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 사이 독사가 갯벌로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장태식이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해수는 달렸습니다.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발이 빨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늦었습니다. 독사가 갯벌을 통해 올 거라면 갯벌에서 막아야 했습니다. 해수는 집을 지나쳐 갯벌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갯벌의 어둠은 달랐습니다. 육지의 어둠과 달리 발 아래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곳이 있으면 바로 옆은 발목까지 빠지는 곳이었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한 발을 잘못 딛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게 갯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겐 지름길이고 모르는 사람에겐 함정이었습니다. 해수는 10년 동안 이 갯벌을 걸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는 길이었습니다. 어디가 단단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에 조류가 모이고 어디에 수렁이 있는지를요. 독사는 몰랐습니다. 갯벌 가운데서 소리가 났습니다.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발이 지늘게 잠기는 소리, 그 다음 욕소리가 나지막이 들렸습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독사와 부하 하나였습니다. 손전등 빛이 갯벌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그 빛을 보면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수렁 근처였습니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허리까지 빠지는 곳이었습니다. 독사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해수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요. 빛이 멈췄습니다. 해수 쪽을 비췄습니다. 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었네. 한 발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허리까지 빠져요. 폭풍 오면 밀물이 들어와요. 거기 갇히면 새벽 전에 못 나와요. 침묵이었습니다. 독사가 발 아래를 봤을 겁니다.
진흙이 이미 발목을 넘겼을 겁니다. 장태식 내놔요. 해수가 말했습니다. 못 나와요. 왜? 내 거라고 했잖아요. 이미. 독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갯벌 위에서 울리는 웃음소리였는데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그 인간이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해? 당신한테 중요한 것처럼 나한테도 중요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없어야 했던 사람이야. 해수가 한 발 움직였습니다. 단단한 곳을 밟으면서 독사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손에는 조가비 칼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갯벌에서 굴을 딸 때 쓰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날이 달랐습니다. 오래 갈아서 날이 섰습니다. 독사의 부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갯벌을 가로질러 해수 쪽으로 왔습니다. 빠르게 왔는데 두 번째 발이 문제였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곳을 밟았는데 발이 꺼졌습니다. 무릎까지였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었고 해수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이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서면서 상대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갯벌에 무릎이 꺾인 상태에서 손목까지 꺾이자 버티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진흙에 닿았습니다. 해수는 그 등을 밟고 독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부 두 박자였습니다. 독사가 칼을 꺼냈습니다. 아까 지하실에서 쓰던 그 칼이었습니다. 짧은 날 위험한 칼이었습니다. 독사가 발을 조심스럽게 옮기면서 해수를 향해 왔습니다. 갯벌을 처음 걷는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무게 중심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해수는 기다렸습니다. 독사가 팔을 뻗었습니다. 칼이 왔습니다. 해수가 옆으로 빠졌습니다. 갯벌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진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사의 칼이 허공을 가르고 그 기세에 독사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조가비 칼이 독사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했습니다. 깊지 않았습니다. 급소해서 빗나갔습니다.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독사가 통증에 몸을 옆으로 비틀었고 그 발이 해수가 예상한 곳을 밟았습니다. 수렁이었습니다. 한쪽 발이 무릎 위까지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독사가 다른 발로 버티려 했지만 그쪽도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이 동시에 잠겼습니다. 진흙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허벅지까지였습니다. 독사가 팔을 휘저었습니다.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갯벌 수렁이었습니다. 칼이 갯벌 위에 떨어졌습니다. 독사가 해수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계산이 사라진 눈이었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채로 폭풍이 오는 갯벌 한복판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해수가 독사 앞에 섰습니다. 단단한 곳에 발을 딛고 흔들리지 않고 섰습니다. 왼쪽 소매를 걷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독사의 눈이 그 흉터에 닿았습니다. 해수가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 불 기억해요? 독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지시했고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 나이가 18이었고 당신은 현장에 있었어요. 불이 붙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러고도 갔어요. 독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내 동생 이름은 설아였어요. 15이었어요. 갯벌 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폭풍이 코앞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독사가 말했습니다. 죽일 거야? 해수가 잠깐 독사를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처럼 처리할 거예요. 독사의 눈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아버지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는 눈이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걸, 그보다 오래 걸리는 무언가라는 걸 어렴풋이 감지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해수는 그 눈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갯벌 위에 연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섬 옆을 비껴갔습니다. 비만 조금 뿌리다 말았습니다. 파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물이었습니다. 갯벌이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사는 수렁에 박힌 채였습니다. 허리까지 찬 진흙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먼저 찼습니다. 죽을 만큼 차오르다가 썰물이 되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밀물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해수는 독사 옆에 밧줄을 두었습니다. 닿을 거리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해수는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당기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독사의 것이었습니다. 밧줄을 잡고 해수에게 빚을 지는 것, 아니면 잡지 않는 것. 그 선택을요. 해수는 뒤를 돌았습니다. 갯벌을 건너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단단한 곳만 골라 밟으면서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밧줄을 잡는 소리였습니다. 해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장. 독사가 밧줄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갯벌 속에 내버려 두고 그냥 잡았습니다. 밧줄이 팽팽해졌습니다. 해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밧줄 끝이 해수 발 옆에 묶여 있었습니다. 말뚝이었습니다. 갯벌 경계에 박아둔 낡은 말뚝이요. 해수가 묶은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거기 있던 겁니다. 어부들이 배댈 때 쓰던 말뚝이었습니다. 해수는 그 말뚝을 가리켰을 뿐이었습니다. 직접 당겨주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스스로 그 말뚝을 향해 기어나와야 했습니다. 진흙을 헤치며 허리가 잠긴 수렁을 두 팔로 끌면서 그렇게 나와야 했습니다. 그게 오래 걸렸습니다. 해수는 기다렸습니다. 독사가 말뚝까지 도달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갯벌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가 진흙이었고 손이 진흙이었고 얼굴에도 진흙이 튀어 있었습니다. 천하를 향해 칼을 들던 남자가 이 꼴이었습니다. 말뚝을 잡고 간신히 무릎을 세웠을 때 독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다 나왔어요? 독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 봐요. 독사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진흙 속에 갇혀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된 다리였습니다. 해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독사가 긴장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해수가 말했습니다. 조가비 칼이 박혀 있어요, 옆구리에. 무리하면 더 깊이 들어가요. 독사가 멈췄습니다. 배로 가요. 부하들 데리고. 장태식은 내가 말했잖아요. 내 거예요. 독사가 해수를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자와 더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하들은 창고에 갇혀 있거나 갯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칼은 잃었습니다. 옆구리에 날이 박혀 있었습니다. 배가 있었지만 이 상태로 싸우면 이기지 못했습니다. 독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방파제 쪽으로 걸었습니다. 절뚝거렸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추더니 뒤를 돌지 않고 말했습니다. 설아. 그 이름 기억 안 났으면 좋았을걸. 그 말이 갯벌 위에 낮게 깔렸습니다. 해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까지 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해수는
그 뒷모습이 방파제 위로 올라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멀어졌습니다. 계속 멀어졌습니다. 섬을 벗어나는 소리였습니다. 해수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장태식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해수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장태식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눈을 봤습니다. 눈이 흐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흐려져 있었습니다. 치매가 오는 눈이 어떤 건지 해수는 어머니를 오래 돌보면서 알았습니다. 맑다가 흐리고 흐리다가 갑자기 맑아지고 그러다 흐려지는 게 더 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장태식의 눈이 지금 그 경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설아 기억해요? 해수가 물었습니다. 장태식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설아. 그 이름. 기억한다. 어떻게 생겼어요? 장태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거였습니다. 오래됐습니다. 30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흐릿한 다른 것들과 달리 그 얼굴만큼은 아직 선명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컸어. 웃으면 눈이 더 커졌고 해수가 듣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길었어. 항상 닦고 다녔는데. 맞았습니다. 해수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이 남자가 설아를 기억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기억했습니다. 이름도, 눈도, 머리도. 왜 기억해요? 장태식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불 이후로 꿈에 나왔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 그냥 나왔어. 꿈에서. 해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꿈을 꿨다는 것, 그 꿈에 설아가 나왔다는 것, 그걸 지금 이 지하실에서 처음 말한다는 것이요. 해수는 그 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일어나 봐요. 해수가 말했습니다. 장태식의 묶인 손을 풀었습니다. 장태식이 손목을 움직였습니다. 감각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수가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갯벌이요. 갯벌의 새벽빛은 달랐습니다. 육지에서 보는 새벽과 달리 물 위에서 빛이 퍼지는 거라 색이 깊었습니다. 붉은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의 빛이었습니다. 해수는 장태식을 이끌고 갯벌로 들어갔습니다. 장태식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았을 겁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요. 갯벌 가운데였습니다. 단단한 곳과 수렁 사이, 딱 그 경계에 해수가 멈췄습니다. 말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기 박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해수는 장태식의 두 팔을 그 말뚝에 묶었습니다. 헐겁지 않게, 그렇다고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요. 장태식이 말했습니다. 죽이는 거야. 아니요. 그럼. 해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태식의 눈높이에서 서서 그 눈을 봤습니다. 먼동이 트는 빛이 두 사람 얼굴에 동시에 닿았습니다. 밀물이 들어와요. 여기까지. 해수가 손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목 아래였습니다. 그러다 썰물이 되면 내려가요. 그리고 또 밀물이 와요. 매일. 하루에 2번. 장태식이 말뚝에 묶인 손을 한 번 당겨봤습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구하러 올 사람은 없어요. 독사는 떠났고 조직은 이미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매일 와서 구경할 거야?
해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풀어주는 거야? 설아 잊어버리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새벽 갯벌 위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장태식이 그 뜻을 이해하는데 잠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을 때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다른 건 다 잊어도 설아 이름과 얼굴만큼은 기억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질 때마다 이 갯벌로 데려와서 이 말뚝에 묶어두고 밀물이 목까지 차오르게 두었다가 썰물에 다시 살려두는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그 순간마다 설아를 떠올리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장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수가 돌아섰습니다. 갯벌을 걸어 나갔습니다. 단단한 곳만 밟으면서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장태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해수가 돌아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30년 만에 배운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쌀을 씻어 물을 부었습니다. 죽을 끓이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동안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손이었습니다. 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해수는 불을 낮추고 뚜껑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깨는 소리였습니다. 해수야. 여기 있어요, 엄마. 귀순 할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부엌을 봤습니다. 해수가 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심한 것처럼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바다가 오늘은 고요하네. 창밖을 보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해수가 고개를 들어 바다를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폭풍이 비껴간 다음 날 아침이라 그런지 바다가 유리처럼 고요했습니다. 파도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먼동이 완전히 튼 하늘이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바다가 참 고요하네요, 엄마. 해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들으신 소감 어떤 거든 좋습니다.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좋은 기운을 함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